파운드화가 31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을 했고요. 유로화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총리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며칠 전에 도이치방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죠. 어떤 이야기들인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가 않죠. 세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문제가 있었고요. 또 브렉시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악재가 ECB가 결국에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데요. 현재 이 세 가지 중 도이치뱅크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브렉시트와 테이퍼링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브렉시트 우려는 테레사 메이 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총리가 되기 전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상 브렉시트가 결정되니까 의외로 보수당 정당대회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신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자 하는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내년 3월 전까지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발동이 되면 2년 후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늦어도 2019년이 되겠죠. 2019년 3월 달 정도 이전에 현재 결국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이제 밟게 된다는 건데 거기서 더 나가서 신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를 거부한다는 내용까지 밝혔죠. 이 얘기는 결국 단일시장 조건이 이민자 받는 건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단일시장, EU 단일시장도 탈퇴하겠다는 뜻입니다. 매우 강경한 조치죠. 결국 EU는 영국은 EU에서 탈퇴해서 독립적인 경제 구역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이것은 신고립주의죠.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 물량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까운 중국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그 부분은 부정적인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기적으로 본다면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나 또는 덴마크가 더 가깝군요. 덴마크 이런 나라가 그렇잖아도 현재 유로존에 몸담고 있는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유로존에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북해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유로존도 아닙니다. EU에서 탈퇴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맞는다면 이들 국가들까지 탈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잠재된 리스크입니다. 그와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CB, 갑자기 유럽 중앙은행에서 현재 자산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저녁에 ECB 의사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양적 완화의 종류는 매월 800억 유로만큼을 각종 국채 내지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내년 3월까지가 만료죠. 3월 이전에 단계별로 빠르면 뭐 10월 달부터도 현재 100억 유로씩 줄여서 계속 그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결국 미국식 테이퍼링 2013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됐죠. 해서 양적 완화가 끝나는 수순을 이제 밟아갔는데요. 그 수순을 밟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데 완전히 종료시키기보다는 적당히 줄인 다음부터는 더 줄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 자산 매입 기간 내년 3월까지를 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 연장시켜서 전반적인 양적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유지한다는 내용은 현재 포함을 시켰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왜 그들이 갑작스럽게 미국처럼 경제가 탄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이퍼링 점점 줄여나간다는 뜻이죠. 테이퍼링을 왜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역시 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도 되면 현재 1% 이하에 있는 물가가 1.6%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 부담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오히려 미래 물가를 걱정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면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통화 정책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 채권 시장이 가장 그 버블이 아주 심각합니다. 채권의 원본을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돼 있죠. 미래 10년 후에 10,000원을 받을 거라면 현재 가격은 그것은 7,000원 내지 6,000원 정도 돼야 적당할 것입니다만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래 10,000원 받을 채권을 현재 11,000원, 1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상이나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채권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채권 시장의 버블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죠. 국제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 품귀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이상 급등했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또 현재 일본에서 발견되었듯이 현재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금리 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떨 때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의 상황이 되죠.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금융권, 특히 은행입니다. 은행권의 수익권, 은행은 반드시 경제에 현재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금융권이 건전한 수익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경제가 건전한 경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권의 수익 기반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양쪽 완화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적절치는 않으나 적당한 수준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건데, 가급적이면 단기별로 해서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뜻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것이 조만간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난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13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약 85% 정도가 유럽계 자금, 거의 10조 내지 11조 원 정도의 유럽계 자금입니다. 해서 만약 그 문제, 즉 ECB 테이퍼링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글로벌 전체 경제 환경, 정책 환경이 긴축 모드로 접어든다면 그 문제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될 소지는 크진 않지만 그 소지가 없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증시에서 보이고 있듯이 제한적인 그런 악재 정도로 보시면서 경계를 하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틈새에 현재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반사이가 받을 측면도 없잖아 있겠다 하겠습니다.